SM엔터테인먼트가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의 이창환 대표를 사배 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등 주주 제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이수만 창업자의 라이크 기획을 대신할 멀티 프로듀싱 체제도 도입하기로 하면서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이 되는 오늘, 정부가 오늘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기약과 피부 미용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 업계의 수혜도 예상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달라지는 우리 자본시장 투자 환경을 소개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등록제 폐지와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을 비롯해 세계 국채지수 편입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민간과 합작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한 모태펀드의 위탁 운용사 2곳이 추가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상 최대를 경신하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싸늘하게 식으면서 민간 투자자금 유치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먼저 오늘장 흐름부터 박찬희 기자와 진단합니다. 박 기자, 오늘 연휴 전날인데 끝까지 남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증시 어땠습니까? 네, 오늘 증시 이 설 연휴를 앞두고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명절 준비를 도운 외국인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예. 전날 미국 증시 하락 여파에 오전에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후 들어서 이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휴를 앞둔 만큼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2,300억 원가량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외국인 순매수세는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좀 집중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대형주로의 이 외국인 패시브 자금 유입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지난해 낙폭이 컸던 대형주들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조언도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행동주의 펀드 소식이 가장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죠? 맞습니다. 이 미국 투자은행 라자드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은 지난 2018년 이후 가장 많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36%나 늘어난 수치였는데요. 주주 행동주의란 이 주주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배당금이나 이 시세 차익에만 주력하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부실 책임 추궁, 구조조정, 경영 투명성 제고 같이 경영에 적극 개입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는 행위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 행동주의 펀드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바로 이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입니다. 얼라인은 이미 지난해 2월부터 SM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캠페인을 이끌어왔는데요. 네. 약 1년간의 캠페인 끝에 오늘 SM 측이 얼라인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전격 수용한다고 밝힌 겁니다. 얼라인 측이 주주 제한 내용이 12가지가 넘는다면서요. 12가지나 된다라고 하던데 네.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핵심 내용을 좀 추려봤습니다. 양측이 공개한 합의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M은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사회이사 3명과 기타 비상무이사 1명을 추가로 영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 비상무이사 자리에는 얼라인의 이창환 대표가 추천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배구조 이 개선을 위해서 이사회 후추위를 새롭게 만들 방침인데요. 내부거래위원회도 함께 설치해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내부거래를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논란의 중심이었던 이수만 창업자가 독점 프로듀싱 체제를 하고 있는 것도 바뀔 전망입니다. 이수만 창업자가 H.O.T를 비롯해서 제 세대는 아닙니다만 네. 최근에 에스파까지 이 유수의 K-팝 스타들을 배출을 하면서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빌미로 SM의 영업이익의 29.6%를 이수만 개인 회사가 챙기면서 그동안 독점 프로듀싱 체제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SM은 여러 명의 프로듀서를 들여와서 멀티 프로듀싱 체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SM은 향후 3년간 별도 단기 순이익의 최소 20%를 주주에게 환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소식을 반기는 모습인데요. 해당 소식에 오늘 SM의 주가는 8% 넘게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수만 총괄 개인 회사 독점 체제를 깬다는 의미에서는 이제 회사의 경쟁력에 굉장히 좀 보탬이 된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주주들에게 어쨌거나 좀 사랑받는 기업으로 좀 거듭나시길 바라겠고요. 연초부터 행동주의 펀드들 목소리 내는 곳도 굉장히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KTNG도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은행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온라인 파트너스가 또 개입이 돼 있죠. 이번 SM 사례를 보면서 이 다른 기업들도 조금 좀 기대감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이 행동주의 펀드의 성공 사례가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이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서 단기간 수익을 내는 투자 전략을 사용했다면 최근 행동주의 펀드들은 기업 측에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합리적인 제시안을 제안한다는 겁니다. 전문가 인터뷰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스카운트가 되는 지점이 어딘지를 좀 명쾌하게 짚어주고 그거를 어떻게 개선을 하면 이런 정도의 기대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봐달라 이렇게 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제안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조금 성공적인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지 않나. 네, 행동주의 펀드의 제시안에는 기업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SM이 이 온라인 측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다른 기업들의 결정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제안이 합리적인 경우여야겠죠. 네. 연휴 기간에도 우리 해외 증시는 앞으로 이제 계속 열릴 계획인데 우리 서학개미들이 좀 주목해야 될, 체크해야 될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내일부터 이 나흘간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증시는 이 대체 휴일인 24일까지 휴장할 예정인데요. 증시 전문가들은 이 설 연휴 기간에도 방심은 금물이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연휴 동안 어떤 이슈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박혜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다음 주 24일까지 설 연휴로 휴장합니다. 중국은 춘절 연휴로 23일부터 27일까지, 홍콩은 23일부터 25일까지, 베트남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도 다음 주 임시 휴업에 들어갑니다. 특히 중국은 춘절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에 주목하며 각 지방정부의 발표나 뉴스에 따라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달 말 올해 첫 FOMC를 앞둔 만큼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도 여전할 전망입니다. 오는 21일부터 블랙아웃 기간에 접어들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FOMC 직전인 27일에 나오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월가에서 예상하는 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5.1%. 이보다 낮게 나올 경우 인플레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는가 안 오는가가 되게 당면한 과제인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만약에 더 구체화되는 케이스라면은 기업들 실적도 이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조금 더 짙어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닝이 뭐 상방일지 하방으로 서프라이즈 낼지를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해질 것 같거든요. 현지 시간 24일 마이크로소프트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4분기 실적이 25일에는 테슬라, 26일에는 인텔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경우 25일 LG 이도텍과 삼성전기가, 26일에는 에코프로비엠, 27일에는 현대모비스와 포스코케미칼 등이 지난 4분기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특히 포스코케미칼과 현대모비스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우수한 실적이 예고됩니다. 포스코케미칼과 현대모비스는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0%, 2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올 1분기 역시도 각각 223%, 5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네, 투자자들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연휴가 될 것 같은데 증권사들이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글로벌 데스크를 운영한다고요? 맞습니다. 이 증권업계는 지난해 좀 집 나갔었던 서학개미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로 이번 설 연휴를 그런 기회로 잡고 투자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좀 힘쓰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서학개미의 이 거래를 돕기 위해서 설 연휴 동안 해외 주식 데스크를 24시간 동안 운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증권사는 우리 시간에도 낮 시간에도 거래가 가능한 주간 거래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데요. 투자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서 오전 10시부터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해외 주식과 해외 파생 그리고 이 차액 결제 거래 데스크를 24시간 동안 운영을 하는데요. 특히 이 전화 주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이 밖에 이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역시 평일과 동일하게 해외 주식 데스크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들 증권사는 모두 통합 증거금 제도를 활용해서 별도의 환전 절차 없이도 이 거래가 가능한 원화 주문 서비스를 공통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만약 이 본인이 이 환전을 미리 해놓지 않았더라도 이 계좌에 원화 잔고만 있다면 원하는 주식을 이 해외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기자도 얼른 고향 앞으로 가기 바랍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긴축 우려가 깊어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 마감 후에 넷플릭스의 실적이 나왔는데 시간외에서 급등하면서 분위기를 또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와 함께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조 기자, 지금 시간외에서 넷플릭스가 7% 넘게 올랐더라고요. 어닝 서프라이즈였나요? 사실 실적 자체는 월가의 컨센서스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이 좋았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는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을 들뜨게 만든 것은 이제 신규 가입자 수인데요. 당초 시장은 한 460만 명, 지난 실적 발표 때 넷플릭스 자체 전망치는 450만 명이었는데 이보다 70% 더 많은 766만 명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네. 작년에 사실 신규 가입자 감소하면서 얼마나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1년 만에 좀 상황이 반전된 거네요. 네, 이제 전 세계 구독자도 2억 3천만 명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네. 실적을 보면 분기 매출은 전년보다 한 1.8% 늘어난 78억 5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와 상당히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네. 다만 이 주당 순이익이 12센트에 불과했는데 그렇네요. 당시 이제 원래 당초 시장에서는 한 55센트 정도 예상을 했는데 네. 그것만 보자면 어닝 미스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넷플릭스는 광고 기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았고요. 또 이 새로운 요금제가 이전에 넷플릭스를 끊었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어떤 효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넷플릭스 주가 시간의 거래에서 6.8% 증가했고 넷플릭스 주가를 보면 이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30% 넘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평균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예. 여기에다가 올 상반기 상당히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어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금제도 물론 한몫했겠지만 중요한 건 넷플릭스의 킬러 콘텐츠의 성과일 겁니다. 요즘 뭐 한국에서는 더 글로리가 정말 대박이 났잖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3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속 기다리고 시원한 있습니다. 복수가 나올지 기대되고 있는데요. 네. 세계적으로는 이제 웬즈데이가 새로운 시리즈로 글로벌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게 그 팀 버튼 감독의 작품이죠? 맞죠. 이 만화 아담스 패밀리의 스핀오프 버전인데 해리포터에다가 하이틴 로맨스까지 적절히 섞여 있는 드라마입니다. 또 영화 나이브스 아웃의 속편 글래스 어니언 그리고 해리 왕자 부부의 다큐멘터리도 있었죠. 해리와 메건 등이 이 글로벌 가입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실제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 있는데요. 올해 콘텐츠 투자에만 17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란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5%, 2021년 대비해서는 57% 증가한 규모고요. 뉴저지에 37만 평 규모의 첨단 스튜디오도 제작하고 있는데 미 동부의 할리우드로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네, 동부의 할리우드 사실 이 정도 투자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리고 실적 발표랑 같이 나왔던 소식이 창업자, 그러니까 CEO의 은퇴 소식이었습니다. 네. 넷플릭스도 사실 여기에 맞춰서 좀 새로운 모습을 기약을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OTT 산업의 개척자라 불리는 예. 리드 헤이스팅스가 25년 만에 경영에서 물러나 회장직만 유지하겠다, 경영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이스팅스는 지금이 승계를 완성할 적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후임 CEO로는 현재 최고 운영 책임자, 그러니까 CEO를 맡고 있는 그렉 피터스가 새롭게 합류해서 이미 공동 CEO를 하고 있는 테드 서렌도스와 함께 넷플릭스를 이끌게 됩니다. 이 그렉 피터스 신임 공동 CEO가 특히 이 광고 요금제를 주도적으로 도입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 호조를 이끌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CEO가 발표된 이후에 첫 실적 발표에서 계정 공유에 대한 별도의 요금제를 곧 실시하겠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계정 공유 같은 경우 단속도 올해 들어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넷플릭스는 확실히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좀 확정한 것 같네요. 네, 월가에서도 이 계정 공유를 단속하는 것이 광고 요금제를 도입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주들에게 보낸 레터를 보면은 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과 공유할 때 쓸 수 있는 플랜을 내놓고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정 공유는 이제 구독 증가를 잠식하는 주요 원인으로 계속 꼽혀왔었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현재 한 전 세계에서 1억 개 이상의 계정이 가족 이외의 공유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유료 공유 플랜의 일부 국가, 현재 칠레와 코스타리카 그리고 페루 등 남미에서 시범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추가 하위 계정에 대해서 한 3불 정도를 더 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점진적인 수익도 냈고 이익 창출도 있고 가입자도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4월에 발표해서 2분기부터 적용할 예정이고요. 넷플릭스는 1분기보다 2분기에 순수한 유료 신규 가입자가 더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다 라면서 최소 한 16억 달러 이상의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시했던 컨센서스가 또 중요하겠습니다.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먼저 넷플릭스가 이번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한 4% 늘어날 것이라 봤는데 네. 월가 원래 예상치가 한 2%였거든요. 그러니까 2배 정도 더 가속화될 그러네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 매출 기대치는 81억 7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2달러 82센트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당 순이익이 아까 봤지만 특히 좀 부진했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좀 크게 늘어난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에는 더 확대될 거라고 네. 봤죠. 그리고 월가 평가도 좀 볼까요? 월가 평가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광고 기반 요금제 그리고 계정 공유 단속 효과로 강력한 콘텐츠까지 더해져서 가입자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목표가 400달러 여전히 돋고요. 현재 네. 주가가 한 315달러 수준이죠. 그래서 여전히 저렴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프리스도 TV 광고의 대부분을 넷플릭스가 디즈니 플러스와 함께 차지할 것이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했고 또 목표가도 385달러로 올렸습니다. 예, 이번에 이렇게 주당 순이익이 좀 예상치 대비 부진했었는데 이제 더 크게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까지 제시를 한 넷플릭스였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 실적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번 실적의 키포인트 지금 보셨다시피 월가 예상치와 얼마나 차이가 나냐 이 부분입니다. 유의하시면서 실적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웨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제 학교에서 친구를 못 알아보는 일이 사라지고 이 사무실이나 영화관, 마트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라도 감염이 더 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업계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가 적발되면 벌금 10만 원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설 연휴가 지난 후인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답답했던 시민들은 마스크 해제 방침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실내에서 벗을 것 같아요. 피부도 더러워지고 숨 쉬는 것도 불편하고 땀 나면은 약간 불편해가지고. 벗고 싶고요. 너무 불편해서. 따로 마스크는 이제 구입 안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반면 아픈 곳이 있는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은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벗을 수가 없어요.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날아서 벗으라고 해도 아직은 다 안 끝났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니까 쓰고 다녀요. 일각에서는 실내 마스크 해제가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거에 맞은 백신은 큰 효과가 없고 변이에 효과 있는 최근 백신 접종률은 높지 않은 만큼 마스크 해제로 2월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월 6일부터는 또 개학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학교의 공기질을 개선하는 헤파 필터를 걸러서 환기를 개선시킨 것도 아니고 설 연휴 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여행이 많이 이제 국민들이 나가시는데 적어도 이 겨울이 지나고 3, 4월 이렇게 따뜻한 봄이 되면 창문도 열어서 환기할 수 있고 아직은 실내에서 마스크 안 써도 감염이 안 된다. 그런 근거 없잖아요. 이번 마스크 해제로 일부 이익이 기대되는 업계도 있습니다. 화장품과 피부 미용 관련 의료기기 쪽이 특히 그렇습니다.
당분간 코로나는 물론 감기나 독감이 늘어날 수 있어 감기약을 판매하는 제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마스크를 이제 아예 해제를 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이 정도 트러블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시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희 시장 전반적으로 좀 활기를 띨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로 3년간 호황을 누렸던 마스크 업체들은 울상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몸집이 커졌지만 한순간에 비중이 축소돼 수출 등 활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는 3월 세계 국채지수 편입을 위해 한국이 해온 노력을 설명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일즈맨으로 변신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튼튼한 기초 체력을 방패 삼아 외국인 주식 투자자 등록 의무를 폐지하고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연장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친화적인 자본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중에서도 추 부총리가 글로벌 투자자들 앞에 나서서 가장 공을 들인 건 선진국 국채클럽,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대한 지원 요청입니다. 지난해 9월 우리나라는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히는 세계 국채지수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랐는데 현재 지수를 관리하는 영국 러셀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당초 1년 정도 걸리는 승인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올해 3월 열리는 러셀 이사회에서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속도전을 내고 있는 상황.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올 상반기 중 국내 국채시장에 적게는 50조 원, 많게는 90조 원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금리 격차 확대 등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국채에 대한 투자 수요가 커지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요. 금리가 낮아지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나중에 가면 MSCI나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을 할 테고. 세계 국제지수에 편입되면 투자 심리 개선으로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국채지수 편입 이후 매월 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이 1년 동안 들어올 경우 원달러 환율은 5%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선진국 국채클럽 입성을 위한 준비도 이미 끝마쳤습니다. 우리나라 국채를 사는 외국인이 이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세법도 고쳤고 자유로운 국채 거래를 위한 국채 통합계좌 운영 준비 작업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세계 최대 국제 예탁 결제 기구인 유로클리어의 리브 모스트리 CEO와 만나 한국이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될 경우 많은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통합 계좌 운영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고 모스트리 CEO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우선 순위에 두고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IPO 프리보드 시간입니다.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자한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두 곳이 위탁 운영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규 투자조합 결성이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양재준 기자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양 기자, 일단 사안을 좀 보기 전에 먼저 모태펀드는 어떤 겁니까? 네, 모태펀드는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투자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그다음에 민간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들이 이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 조합을 결성해서 위탁 운용하는 제재입니다. 지난해 9월 모태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소프트뱅크 벤처스와 송현 인베스트먼트가 투자 모집 문제와 내부 사정으로 인해 운용권을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두 개 위탁 운용사가 의무 출자
그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예. 다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그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400억 원의 그 모태펀드 투자금을 SGC 파트너스, 하이투자 파트너스 그리고 네. IMM 인베스트먼트, UTC 인베스트먼트에 각각 100억 원씩 재배정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지난해 9월 사례면은 지금 소식이 전해지기 이전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했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난해 이제 그 정부가 1차 모집, 정시 모집, 예, 예. 2차 정시 모집을 하는데 이 사례는 상반기에 정시 모집했는데 실제 제대로 안 돼서 네. 하반기에 이제 반납을 한 거고요. 네. 2차 정시 모집은 보통 하반기에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12월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K2 인베스트먼트와 로이 투자 파트너스 등 모태 펀드를 그 유탁 운용하는 두 곳이 추가적으로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운용권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두 회사는 벤처캐피탈과 엔젤이 보유하고 있는 벤처 주식을 매입해 투자 자금을 회수를 돕는 한편 수익을 내는 세컨더리 펀드 위탁 운용 사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중기부가 벤처 투자 상황이 어려우자 그 투자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 캐피탈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조성하던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금을 또 엑시트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펀드로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세컨더리 펀드라고요. 하는데요. 예. 이것이었습니다. 모태펀드는 결성 후 3개월 내에 그 의무 출자 금액을 모집이 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를 하고 6개월 내에 그래도 투자자 모집이 되지 않을 경우 위탁 운용 그 사업권을 반납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워낙 벤처 투자 시황이 안 좋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유연하게 운용해왔다는 게 벤처업계의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유용하게 운용을 해왔음에도 버티지 못했다 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네. 민간 투자 부문의 투자 조합 결성이나 지금 뭐 모집 같은 경우도 예년과 같지 않은 상황이라면서요. 네, 주식시장 하락과 금리 인상 기조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예. 벤처캐피탈의 그 신규 투자조합 결성이나 모집도 예년 같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투자 시장이 침체되더라도 상반기 모집했던 자금을 바탕으로 하반기 벤처 기업에 대한 조기 투자, 그다음에 후속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지난해 4분기 전후로는 투자 자금 모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이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추가 증액을 하는 멀티클로징이라는 업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초기 모태펀드나 또는 민간 투자조합이 결성이 된 후 신규 투자 금액을 계속 유치되면서 운용 금액이 더욱 커지거나 확장하는 형식인데 네. 조합 형성 후 그 후속 투자 자금 유치에 애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즉 100억 원으로 투자 조합을 먼저 결성하고 기관 투자나 사모펀드 후속 자금을 또 모집해서 예. 500억, 1000억, 뭐 2000억 이렇게 운용 규모를 키우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사실상의 신규 투자나 후속 투자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들어가더라도 후속 투자 유치가 지금 너무 어려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신규 투자 조합 결성이 그럼 차질을 빚는 이유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라고 좀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네, 지난 2018년부터 ITC, 바이오, 뭐 플랫폼, 이커머스 등 대부분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로 대부분의 그 벤처 캐피탈의 투자, 스타트업의 투자 규모가 한 60에서 70%를 차지했었습니다. 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11조 1,40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집행 규모는 7조 3,199억 원이었는데 하반기 집행 규모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3조 8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정말 하반기에 확 줄어들었네요. 네, 워낙 시장이 안 좋아서 예. 작년에 그 여름 휴가 이후에는 아예 거의 손을 놨다라고도 보셨던 게 이 벤처 캐피탈 업계의 설명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등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안과 함께 국내 시중 금리가 오르면서 이 성장성에 대한 논란을 빚은 뭐 이커머스 등 벤처 투자보다는 차라리 다른 대체 수단으로 자금 이동이 측면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 벤처 투자 자금 모집은 대부분 증권사, 캐피탈에서 이렇게 주도를 하는데 지난해 하반기 특히 뭐 유동성 위기 나오면서 건설 등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상당히 좀 회수 문제가 좀 발생을 했고요. 벤처 투자를 축소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벤처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이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모태펀드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크게 줄였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시면 지난 2020년 1조 원 규모였던 중소벤처부의 그 모태펀드 집행은 2021년 추가 경쟁을 포함해서 1조 700억 원을 기록한 후 지난해 5,200억, 올해는 3,135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벤처업계에서는 모태펀드를 더 늘려달라고 계속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벤처 투자를 주도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녹록지 않은 실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벤처기업 투자 유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꽤 오랜 기간 또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들여다보면 벤처기업이랑 벤처 캐피탈 입장 차이가 좀 크다라는 느낌도 받거든요. 실제 투자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사업 고도화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하는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과거에 투자받은 이력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를 낮춰서 그 투자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뭐 기업 가치를 100억, 그런데 지금은 50억도 쳐주지 않는다. 그러면 투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투자 계약서상에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투자자들은 그 배수가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거나 그렇겠네요. 소송을 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공개를 연기한 마켓 컬리를 비롯해서 여러 벤처 기업들이 이 부분들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삼성전자 사내벤처로 출발한 그 라이브 커머스 보고플레이가 입점 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을 하지 못하면서 경영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벤처 캐피탈 업계는 기업 가치가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수익성마저 갖추지 못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꺼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초기 투자가 아닌 사업 고도화로 인해서 투자를 하는 시리즈 B, 시리즈 C 같은 경우가 상당히 뜸해졌던 게 사실입니다. 캐시버닝, 그러니까 돈을 태운다. 이 반도체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외형 성장만 몰두하던 뭐 불흥, 정육각, 오늘 식탁 등이 더 이상 정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벤처 스타트 업계에서는 사업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좀 넘어야 할 상당히 3년에서 7년 정도를 거의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는 용어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벤처와 그 스타트업이 경영자들이 이 말의 의미를 좀 새겨볼 타이밍은 됐다라는 게 벤처 캐피탈 업계 설명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IPO 프리보드 양재준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기초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 복합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줄지어 쓰러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지난해 국가산업단지에서 휴업을 신청한 기업은 68개로 전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방산단은 물론 우량 중소기업이 집중된 남동과 반월, 시화공단에서도 휴업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휴업 기업이 늘어나는 건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한 개 기업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간판만 남긴다는 의미입니다. 한 개 기업은 폐업을 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폐업을 하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업 상태인 휴업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올해 코로나 지원금 같은 중소기업 지원이 끊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시각이 많다는 기사입니다. 다음으로 건설 현장의 노조들이 노조 전임비를 매월 정액으로 상납받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 전임비는 노조 전임자가 없는 현장에서 임금 성격으로 요구하는 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말합니다. 한 건설사의 경우 건설 현장 한 곳에서 10개의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요구받고 한 개 노조당 100에서 200만 원씩 모두 1,547만 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한 변호사는 노조 전임자라고 해도 근로시간 면제에 그쳐야지 회사가 노조에 금액을 직접 지급하거나 노조원을 통해 전임비가 지급되는 경우 불법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임비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건설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요구하는 돈을 주면 상황을 합법적으로 해석하고 주지 않으면 위법이라며 준법 투쟁에 나서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특집 편성 관계로 30분 일찍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특집 다큐 탈 것의 미래 뉴 모빌리티 전쟁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 세계